그 브로치는 내 아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건 제 겁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십시오. 내 아들이 실종됐어요. 저건 내 아들의 브로치라고요. 전 아주머니, 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만, 저 브로치는 내 아들 것이야. 수조 원대 자산가의 그 외침은 청담동 명품 거리의 공기를 총성처럼 갈랐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마주한 진실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저 브로치는 내 아들의 것입니다. 저 남자가 가지고 있어요. 당장 저 사람 잡아. 태양 부동산 컨소시엄의 회장, 72세의 백명희 회장의 비명이 거리에 울려 퍼졌다. 행인들의 발걸음이 멈췄고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저 평범하고 고단한 화요일 하루를 버텨내려던 노숙자 강도진은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전 11시 태양그룹 일가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청담동 호텔 앞에 급정거했다. 4조 원이 넘는 부동산 제국의 지배자인 명희는 뒷좌석에 기대어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그때 짙게 썬팅된 차창 너머로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냄새도 움직임도 아니었다. 그것은 작고 둥근 정중앙에 붉은 루비가 밝혀있고 수작업으로 세공된 은빛 실선들이 얽혀있는 브로치의 섬광이었다. 정확히 28년 전 그녀가 직접 종로의 명장에게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특별 주문 제작했던 브로치. 오직 단 한 사람, 그녀의 아들 진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브로치가 누더기를 걸친 어느 노숙자의 가슴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젊었다. 30 남짓 되어 보였지만 거리에서의 삶은 사람을 다르게 늙게 만드는 법이라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려웠다. 거친 피부, 생기 잃은 눈동자, 마치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몸을 숨기려는 듯 안으로 굽은 어깨, 덥룩하게 엉킨 검은 머리카락과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 오래된 딱지가 앉은 거칠고 더러운 손, 양 무릎이 다 터진 낡은 청바지와 오른쪽 소매가 뜯어진 검은색 점퍼를 입은 그는 빈 캔과 종이박스가 가득 든 검은 비닐봉지를 질끌 끌고 있었다. 갈 곳이 없기에 서두를 이유도 없는 그 무겁고 체념 섞인 걸음걸이였다. 그리고 떼국물이 흐르는 그의 점퍼 한가운데서 그 불가능한 보석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워. 명희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수십 년간 그녀를 모셔온 직원들조차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미세한 떨림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감정. 죽었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갑자기 다시 움직일 때 어머니가 낼 수 있는 짐승의 울음과도 같은 소리였다. 도진이 걸음을 멈춘 것은 상황을 파악해서가 아니라 돌연 검은 정장을 입고 귀에 무전기를 꽂은 건장한 사내 3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었다. 그중 한 명이 말없이 팔을 뻗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보쇼, 난 아무 짓도 안 했소. 도진이 말했다. 사포처럼 거칠고 쉰 목소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양손을 들어 올렸고 검은 봉지는 그의 주먹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요? 대답은 없었다. 3명의 경호원은 그저 그를 둘러쌀 뿐이었다. 마이바흐의 문이 열렸고 명희가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은 채 차에서 내렸다. 기품 있는 베이지색 투피스 정장, 진주 귀걸이, 흐트러짐 없이 틀어올린 백발. 그녀는 마치 아스팔트 위를 하이힐 굽으로 지식이듯 짧고 단호한 걸음으로 도진을 향해 걸어왔다. 백호깝태 안경 너머의 짙은 갈색 눈동자는 브로치에서 단 1초도 떨어지지 않았다. 2 걸음 앞 그녀가 멈춰섰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는 그녀를 보았다. 실제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찰나의 순간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브로치. 명희가 고함보다 더 소름 끼치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디서 났지? 도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마치 그 브로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신의 가슴팍을 내려다보았다. 사실 그는 늘 그런 식으로 그것을 바라보곤 했다. 자신이 왜 그것을 주워 간직하고 있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품고 다니는 물건이었다. 예뻤으니까, 그리고 어쩐지 막연하고 바보 같게도 이 작은 물건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주웠소. 그가 대답했다. 어디서? 쓰레기통에서. 명희는 1초 동안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바로 결단이었다. 차에 태워. 그녀는 경호원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명령했다. 회장님, 정말 확실하십니까? 차에 태우라고 했어. 도진은 뒷걸음질을 쳤다. 수년간의 거리 생활로 단련된 생존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자신을 마치 유령 보듯 쳐다보는 엄청난 부자의 차에 올라타서 좋은 일이 생길 리 없었다. 난 당신들 따라 어디 안 갑니다. 그가 말했다. 난 나쁜 짓 한 적 없소. 경찰을 부르고 싶으면 부르쇼. 경찰은 부르지 않을 거다. 명희가 말했다. 난 그저 네가 그 물건을 어디서 났는지 듣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검지손가락으로 브로치를 가리켰다. 부탁하마. 도진을 무장 해제시킨 것은 바로 그 부탁하마라는 한마디였다. 명령을 내리는 자의 오만한 톤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듣지 못하는 허공에 대고 애원해 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절박한 톤이었다. 도진은 악인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너무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며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세상을 불신하게 된 사내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그 부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다. 알겠소. 마침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적도 도둑질한 적도 없소. 그것만은 확실히 해둡시다. 확실히 해두지. 명희가 답했다. 그녀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남자 상훈 42세은 몇 미터 뒤에서 미동도 없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른 체격에 날카로운 턱선, 금전 등록기처럼 냉혹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두 손은 정장 재킷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고 표정은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무심해 보였지만 주머니 속 그의 손관절은 터질 듯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15분 후 리무진은 뒷좌석에 도진을 태운 채 출발했다. 거리의 찌든 때와 패배의 냄새를 풍기며 도진은 창밖으로 자신이 속했던 세상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빈 캔이 든 검은 비닐봉지는 보도블록 위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아무도 그것을 챙기지 않았다. 명희는 이동하는 내내 그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오직 브로치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무릎 위에 포갠 그녀의 두 손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깍지를 꼈다. 풀기를 반복하고 움켜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마치 절박하게 매달릴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도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랐다.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다. 붉은 돌이 밝힌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저런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본능적으로 확실히 깨달은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리무진은 한남동 대교를 건너 성북동 산기슭으로 향했다. 집들은 점점 더 거대해졌고 정원은 고요해졌으며 담벼락은 높아졌다. 도진이 속했던 세계는 도심의 매연과 소음 속에 섞여 아득히 뒤처졌다. 맞은편에 앉은 상우는 도진이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관찰했다. 호기심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저울질하며 이자가 위협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할 때 짓는 평가의 눈빛이었다. 이름이 뭡니까? 상훈이 물었다. 도진. 성은 그냥 도진이요. 상훈은 마치 자신이 이미 의심하고 있던 바를 확인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명희 역시 침묵했다. 그저 브로치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붉은 루비는 그 안에 어떤 비밀이라도 품고 있는 듯 무심하게 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아직 그 비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북동 저택은 4m 높이의 회색 석재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위로는 잘 다듬어진 담쟁 이덩굴이 덮여 있었다. 밖에서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이 집의 목적이었다. 이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굳이 자신이 가진 것을 밖으로 과시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존재감은 문을 넘어서기 전부터 이미 짓누르듯 다가오기 때문이다.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대칭으로 완벽하게 가꾸어진 거대한 내부 정원, 진입로 양옆으로 늘어선 소나무들, 그리고 침묵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끊임없고 우아한 분수 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도진은 리무진에서 내려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3층 규모의 모던한 대저택,
넓은 통유리창과 정교한 단조 발코니, 천박하게 화려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압도적이었다.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는 가장 끔찍한 종류의 권력이었다. 50대 중반의 집사가 다가왔다. 그는 훈련된 신중함으로 도진을 쳐다보았지만 불쾌감까지 완벽하게 숨기지는 못했다. 회장님, 응접실을 준비할까요? 서재로. 명희가 대답했다. 그리고 물과 마실 것, 요깃거리를 좀 내오게. 집사는 고개를 숙였다. 다 터진 신발과 더러운 점퍼, 그리고 교통 표지판처럼 번쩍이는 브로치를 단 도진을 한 번 더 힐끗 본 뒤 그는 말없이 집 안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즉시 움직이지 않았다. 뒤에서 닫히고 있는 철문을 돌아보고 거리를 계산하고 확률을 가늠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미지의 존재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항상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아니며 때로는 진짜 위험이 두려움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거리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다. 진짜 위험은 바로 그의 등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여전히 하얗게 질린 관절을 숨기고 묵묵히 걷고 있는 사내라는 것을. 태양그룹 일가의 서재는 오래된 목재와 대물림된 막대한 부의 냄새가 났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은 실제로 누군가 읽은 흔적이 있는 책들로 가득했다. 비스듬히 꽂힌 책, 책등이 갈라진 책, 페이지 사이에 책갈피가 끼워진 책들. 중앙에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이 있었고 불이 꺼진 벽난로 앞에는 짙은 갈색 가죽 소파 2개가 놓여 있었다. 벽난로 선반 위 은초대 사이에는 액자가 하나 있었지만 도진이 앉은 자리에서는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았다. 집사는 그에게 물과 빵, 과일이 담긴 쟁반을 가져다 주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몹시 못마땅하다는 듯 눈을 마주치지 않고 사이드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도진은 허겁지겁 먹었다.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어제 오후부터 굶은 상태였다. 10분 뒤 명희가 홀로 서재에 들어왔다. 재킷을 벗고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물이 담긴 유리잔을 들고 있었지만 이후 긴 시간 동안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도진의 맞은편에 앉은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도진이 아는 종류의 침묵이었다. 대답을 듣고 싶은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을 던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용기를 쥐어짜내는 사람의 침묵. 거리에서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었지?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몇 년 됐소? 그가 대답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6년쯤? 어쩌면 더 됐을지도. 가족은 있나? 내가 아는 한은 없소. 명희가 눈을 깜빡였다. 기묘한 대답이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한은 없다라니.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녀는 즉각 그것을 포착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도진은 먹다 남은 빵을 쟁반에 내려놓았다. 마치 그 대답이 자신의 흉터투성이 손과 떼낀 손톱 사이에 적혀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잠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오. 그가 말했다. 속초 근처의 어느 바닷가에서 정신을 차렸소.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내 성이 뭔지, 어디 출신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소. 처음 몇 주는 일시적인 거라 믿었지. 기억이 돌아올 줄 알았소. 하지만 안 돌아오더군. 아니 파편처럼 돌아오긴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았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 아는 것도 있소. 말할 줄 알고 글을 읽을 줄 알고 지도에 있는 도시 이름들도 알지. 하지만 그 바닷가에서 눈을 뜨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명희는 미동도 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눈은 크게 떠져 있었다. 뇌보다 몸이 먼저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 브로치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바닷가 근처 쓰레기장에서 주웠소. 해변에서 깨어나고 한 3, 4년 뒤쯤이었을 거요. 쓰레기 봉투 사이 1000조각에 엉켜 있었지. 깨끗이 닦아서 간직했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예뻐 보이기도 했고 왠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설명하긴 힘든데 뭔가 편안해졌소. 어떤 기분 말인가. 도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지 잃어버린 보석을 찾으려는 사람이 할 법한 질문이 아니었다. 마치 원래 내 것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요. 그가 말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노숙자가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보고 원래 자기 것이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긴 소린지 나도 아우. 하지만 당신이 물었으니 대답하는 거요. 명희는 양손으로
유리잔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서재문이 열리며 상훈이 들어왔다. 노크는 없었다. 그는 절대 노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집안이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소리 없이 그러나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 중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투였다. 얘기 중이다. 명희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상우는 방 안으로 들어와 어머니의 소파 뒤에 선 채 팔짱을 꼈다. 거리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표정으로 도진을 내려다보았다. 위협을 평가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이자가 브로치를 어디서 훔쳤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난 훔치지 않았소. 도진이 떨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히 안 훔쳤겠지. 상훈이 눈가엔 웃음기 하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지들은 항상 쓰레기통에서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당연히 안 훔쳤겠지. 당연히 안 훔쳤겠지. 상훈이 눈가엔 웃음기 하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훈아, 명희가 불렀다. 세 글자의 이름 속에 완벽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남자가 진우 형의 브로치를 달고 나타나서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연이 아니라 알리바이입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하죠. 그 차이란 건 도진이 차분하게 끼어들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요. 난 당신이 누군지, 이 여자가 누군지, 진우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오. 난 그저 길을 걷고 있었고 갑자기 덩치 3명이 내 앞을 막아섰을 뿐이오. 상우는 오랫동안 그를 노려보더니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진우 형이 누군지 말해줬습니까? 아직 잘됐군요. 그걸 말하기 전에 경찰을 불러서 이자의 전과 기록부터 조회해봐야 할 겁니다. 어디서 도둑질을 했는지, 수배 중인지. 경찰은 부르지 않아. 어머니 제발. 이번엔 명희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상훈도 잘 아는 그 눈빛, 그를 언제나 멈칫하게 만드는 눈빛이었다. 40년 넘게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절대적인 결정을 내려온 지배자의 의지가 번뜩였다.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고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내가 결정한다. 여기 남아있든 나가든 상관없지만 2번 다시 내 말을 끊지 마라. 상훈은 팔짱을 풀었다. 형식적으로는 굴복하지만 본질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 특유의 계산된 느릿함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벽난로 반대편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기다리기로 작정한 맹수처럼 차분하고도 위험한 표정으로 도진을 주시했다. 도진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진우가 누굽니까? 도진이 명희를 향해 물었다. 명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서 일어나 벽난로 선반으로 다가갔. 그 위에 놓인 액자를 들어올려 두 손으로 잠시 가만히 바라보더니 그것을 도진을 향해 돌려 보여주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다. 27, 8세쯤 되어 보였다. 가무잡잡한 피부와 대비되는 맑고 옅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환하게 웃는 청년. 뒤로는 바다가 보이는 고풍스러운 저택을 배경으로 소매를 걷어붙인 흰색 린넨 셔츠를 입고 있었다. 행복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흰 셔츠의 가슴 포켓 부근, 사진 구석에 아주 작게 그 루비 브로치가 찍혀 있었다. 도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스친 감정은 그 자신조차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었다. 잃어버린 과거가 영화처럼 펼쳐지는 뻔한 순간도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혼란스러운 감각이었다. 산산조각 난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 어떤 조각들은 완벽하게 들어맞는데 어떤 조각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한 공허함. 사진 속 청년의 눈동자, 턱의 각도,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살짝 비스듬히 선 자세.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다시 물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질감의 목소리였다. 내 아들, 명희가 대답했다. 백진우, 28년 전 바닷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차가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했지. 우리는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단다. 뒤따른 침묵은 너무나도 밀도가 높아 도지는 가슴을 짓누르는 물리적인 압박감마저 느꼈다. 바다, 그가 중얼거렸. 그래, 속초바다. 명희가 확인해 주었. 그 순간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말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말하지 않은 침묵이 그 나머지를 증명하고 있었. 소파에 앉은 상훈이 그 둘을 관찰했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소파 팔걸이에 얹힌 그의 두 손은 완벽하게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평온한 척 연기하는 법을 연습해온 사람의 인위적인 고요함이었다.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상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리적인 우연의 일치가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순 없죠. 누구도 증명됐다고 말한 적 없어. 명희가 그를 보지도 않은 채 맞받아쳤다. 그냥 현실 감각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의 매무새를 다듬었다. 그 특유의 정교하고 습관적인 동작이었다. 이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감성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서류, 전과, 조회, 의료 검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내 말이 맞아. 명희가 동의했다. 내일부터 그 모든 걸 시작할 거다. 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진을 향해 빠르고 예리한 그 재고조사 같은 눈빛을 한 번 더 던진 뒤 인사도 없이 서재를 빠져나갔다. 도진은 여전히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거 조금 더 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평생을 강인하게만 살아왔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독해져야만 했던 명희는 자신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엔 네가 가지고 있어도 좋다. 그녀가 말했다. 원한다면. 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 속 청년의 옅은 갈색 눈동자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부서진 반사경 속에서 이름이 있는 무언가, 형태가 있는 무언가, 해변에서 깨어나기 전 자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해답과 아주 조금이라도 닮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서재 밖 대리석 복도에서 상훈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문제가 생겼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몇 군데 전화를 좀 돌려야겠어. 서재 안에 그 누구도 듣지 못하게 그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뜻밖의 동맹. 서울 숲의 아침은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도지는 약속 시간인 8시보다 20분 일찍 도착했다. 그는 분수대 앞 벤치에 나무를 등지고 앉아 공원의 두 주요 입구가 모두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위험이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르는 탁 트인 공간에서 자는 사람들의 오랜 습관이었다. 명희는 8시 정각에 정확히 혼자 나타났다. 약속한 대로 기사도 커다란 핸드백도 없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평범한 노부인처럼 보였다. 그녀를 가까이서 아는 사람만이 어깨에 뻣뻣한 긴장감과 벤치에 앉기 전 공원 전체를 훑어보는 예리한 눈빛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나와주어 고맙구나. 그녀가 말했다. 회장님이 부르셨잖습니까? 도진이 대답했다. 안 나올 수도 있었잖아. 그럴 수도 있었죠. 명희는 잠시 분수대를 응시했다. 물줄기는 그녀가 짊어진 무거운 진실에 비하면 너무나도 평화롭게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어젯밤 상훈이가 거실에서 2시간 동안이나 네가 사기꾼이라는 걸 날 설득하려 들더구나. 빙빙 돌리지도 않더군.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며 서류, 경찰 기록, 날짜가 빽빽한 파일까지 들고 와서 완벽한 논리를 펼쳤어. 난 끝까지 다 들어주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애의 말이 끝났을 때 내가 물었어. 네가 사기꾼인 게 그토록 확실하다면 어째서 최 실장을 시켜 네 뒤를 밟게 했느냐고 말이야. 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명희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상훈이는 늘 대답을 준비해두는 아이야. 40년 넘게 연습해온 일이지. 그 애가 대답을 못할 때는 내가 기습적으로 찔렀을 때뿐이란다. 그리고 내가 그 질문으로 그 애의 허를 찔렀다는 건 최 실장이 그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최 실장이 누굽니까? 오래전부터 집안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인간이지. 나도 한때 자랑스럽지 못한 일에 글을 쓴 적이 있어. 상훈이는 훨씬 더 자주 글을 이용하고
명희는 다시 분수대를 보았다. 오늘 아침 내 걱정거리는 최 실장이 아니야. 상훈이가 내가 너와 함께 유전자 검사소에 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눈치챘다는 게 문제지. 만약 눈치챘다면 그 애는 벌써 움직였을 거야. 도진은 친절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서류를 작성하던 흰 가운을 입은 검사소 직원을 떠올렸다. 어제 네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명희가 불쑥 말했다. 뭔데요? 그 영등포 병원 기록, 그것만 달랑 온 게 아니었어. 편지가 한 통 같이 왔지.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봉투를 꺼내 도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누가 보낸 건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어. 하지만 이 편지에 적힌 내용 때문에 어제는 네게 말해줄 수가 없었단다. 널 온전히 믿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 도진은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촘촘한 글씨체로 쓰인 두 문단. 서명도 없고 로고도 없는 백지였다. 1996년 10월 15일 영등포 종합병원 응급실에 신원 미상으로 입원했던 환자 영사 47196은 같은 해 11월 3일 은평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름도 연고자도 없이 두부 외상에 의한 중증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4년간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에 퇴원했을 때 그는 신원 보증을 위해 한 사회복지시설로 인계되었습니다. 도진은 읽기를 멈췄다. 사회복지시설이라니 계속 읽어라. 명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진은 두 번째 문단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 신원 미상의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온 바로 그날 1996년 10월 15일에 영등포 종합병원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의 아들이었죠. 아기는 기아로 등록되어 이듬해인 1997년 1월 은평구의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백진우를 찾고 있다면 그 남자 대신 그가 남겨두고 간 아이를 찾으십시오. 도진은 편지를 쥔 채 굳어버렸다. 공원은 여전했다. 나무, 안개, 물소리. 저 멀리 목줄을 끄는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갔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아들이라뇨. 도진의 목소리가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낯설게 갈라졌다. 진우라는 사람한테 사고가 나기 전에 아이가 있었다고요? 명희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관절이 다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바로 그날 태어난 아이. 3살 때 보육원으로 보내진 아이. 퇴원한 아버지가 잠시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다시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 그녀는 말을 멈췄다. 도진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아닙니다. 도진이 말했다. 날짜는 우연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2000년에 버려졌다고요. 명희가 느릿느릿 소리내어 날짜를 헤아렸다. 2000년에 은평 보육원에 들어온 3살 배기 남자아이. 제대로 된 기록도 없고 가족의 이름도 없고 누군가 목에 걸어준 출처모를 브로치 하나만 달랑 메고 있던 아이. 회장님, 도진이 숨을 삼켰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회장님께서 존재조차 몰랐던 친손자라는 뜻입니까? 뒤이은 침묵은 이전의 모든 침묵과 달랐다. 충격의 침묵도 두려움의 침묵도 아니었다. 소리 없이 착륙한 거대한 진실 앞의 침묵이었다. 너무 거대해서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몸뚱이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분수대를 향해 3걸음 걸어갔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왔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그가 말했다. 상훈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래. 상훈이는 자기 형이 죽지 않았다는 것도, 형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형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 조카도 찾지 않았지. 절대. 도진은 셔츠 위로 브로치를 꽉 쥐었다. 제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명희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건 나도 모른다. 2000년 퇴원 기록을 마지막으로 모든 흔적이 끊겼어. 그 이후로는 주소도 이름도 아무런 기록도 존재하지 않아. 신원도 없는 남자가 병원을 나서서 이 2천만 인구의 거대한 도시 속으로 증발해버린 거야.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없애버렸거나요. 도진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길거리에서 살아남은 자의 손, 거울도 없이
상처를 소독할 줄 아는 손, 안전한 공원 벤치가 어디인지 꿰뚫고 있는 손, 아무것도 아닌 자의 손, 어쩌면 이 나라 최고 재벌가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자의 손,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오늘 나온 거야. 명희가 고개를 들었다. 코트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도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윤진이라는 의사다. 유전학 전문이지. 28년 동안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이야. 1996년에 영등포 병원에서 일했어. 신원 미상의 환자가 실려온 그날 밤, 당직이었지. 도진은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답니까? 두려웠으니까. 입을 열면 의사, 면허도, 직장도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협박을 받았거든. 명희가 그를 응시했다. 어떤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녀의 입을 철저히 틀어막았어. 상훈입니까? 확실한 물증은 없다만 이 의사가 평생을 공포 속에 살았다는 것과 내가 3년 전 그녀에게 연락했을 때 10분 만에 답장이 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도진은 명함을 꽉 쥐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너 때문이야. 명희가 단순하게 답했다. 제가 왜요? 이 의사 역시 28년 동안 누군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북쪽 입구를 통해 한 남자가 공원으로 들어왔다. 중년의 나이, 평범한 옷차림, 팔에는 신문이 끼워져 있었다. 도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남자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남자는 멀리 떨어진 벤치로가 앉아 신문을 펼쳤다. 최 실장은 아니었지만 그의 끈아풀일 확률이 높았다. 가봐야겠습니다. 도진이 말했다. 알고 있어. 명희도 그와 함께 일어났다. 오늘 당장 그녀를 찾아가거라. 그녀가 끝내 넘기지 않고 숨겨둔 물건이 하나 있어. 말뿐인 증언이 아니라 물리적인 증거란다. 어떤 종류의 증거입니까? 나한테는 말해주지 않았어. 단지 때가 되면 마땅히 가져야 할 사람에게 건네주겠다고만 했지. 도진은 브로치 옆 셔츠 안주머니에 명함을 집어넣었다. 명희 회장님, 그녀의 시선이 도진에게 머물렀다. 절 믿으십니까? 명희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의심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내린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이 브로치를 믿는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네 흉터를 믿고 아까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네가 벌떡 일어서던 그 방식을 믿어. 무언가에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 진우가 일어서던 그 습관과 완벽하게 똑같았으니까. 도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남쪽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서두르거나 뛰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 공원에 들어설 때와는 그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위험한 것, 바로 목적이었다. 이윤진 의사는 마포구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오래된 목련나무가 보였다. 도진은 오전 11시 명함을 쥔 채 그곳에 도착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발소리, 그리고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 문이 체인에 걸린 채 아주 조금 열렸다. 짧은 단발머리에 둥근 안경을 쓴 오랫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한 듯 피곤한 얼굴의 60대 여성이 문틈으로 그를 내다보았다. 도진입니다. 그가 말했. 여자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다. 올 줄 알았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2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윤진의 아파트는 오래된 커피 냄새와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쌓여있는 종이 상자들, 손글씨로 라벨이 붙은 서류철들, 무언가를 버리는 순간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마저 사라질까 두려워 구축해놓은 공포의 도서관 같았다. 윤진은 묻지도 않고 커피 2잔을 내린 뒤 베란다 창가에 앉은 도진의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1996년에 난 28살이었어요.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레지던트를 마치고 영등포 병원 응급실에서 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죠. 내 첫 진짜 직장이었어요. 그녀는 커피를 입에 대지 않은 채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10월 15일 야간 당직이었어요. 새벽 2시에 신분증 없는 남자가 실려왔죠. 의식불명의 중증 두부 외상,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우린 그를
신원미상 남성으로 분류하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신원을 확인할 만한 지갑이나 서류, 옷의 태그조차 싹 다 타버리고 없었죠.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내가 공식 차트에 기록하지 않은 것. 왜냐하면 그날 밤 당장 기록에서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도진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환자 목에 브로치가 달린 은목걸이가 있었어요. 붉은 돌이 밝힌 화상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그걸 빼냈고 규정대로 증거물 봉투에 보관했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3일 뒤 누군가 비품실에 들어와 그걸 훔쳐갔어요. 출입 기록도 싹 지워진 채로요. 도진은 무의식적으로 셔츠 아래 브로치 위로 손을 가져갔다. 환자는 중환자실에 2주 동안 있었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이름도, 가족도, 자신의 과거도, 트라우마가 뇌를 하얗게 지워버린 겁니다. 정신과 진단을 받고 은평 정신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윤지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환자가 이송되고 2주 뒤 응급실에 한 남자가 찾아와 신원미상 환자의 행방을 물었어요. 가족이라고 하더군요. 어디로 보냈는지 내놓으라고. 어떤 사람이었죠? 젊고 한 40살쯤에 어두운 색 고급 정장을 입고 턱이 각진 남자였어요. 자신의 명령에 남들이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차분하게 말하는 인간이었죠. 윤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3년 전 명의 회장님이 날 찾아왔을 때 그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더니 20년 전에 백상훈 부사장 모습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하시더군요. 도진은 이미 겪어봐서 아는 그 서늘한 한기를 가슴에 느꼈다. 그 남자에게 뭘 알려줬습니까? 아무것도요. 당시엔 법적으로 확인된 직계 가족이 아니면 환자 정보를 누설할 수 없었어요. 담당 과장님이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 남자는 순순히 돌아갔어요. 그녀는 드디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2주 뒤 그 과장님은 익명의 의료 과실 제보로 의사 면허를 정지당했습니다. 조사는 2년이나 끌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과장님의 인생은 이미 망가진 후였죠. 침묵. 뭘 보관하고 계신 겁니까? 도진이 물었다. 물리적인 증거가 있다고. 윤지는 말없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상자를 여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돌아왔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의료용으로 쓰이는 밀봉된 비닐 지퍼백이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바랜 잉크 라벨이 붙어 있었다. 그자들이 비품실을 뒤지기 전에 내가 따로 빼돌려 둔 겁니다. 윤진이 말했다. 환자의 오른쪽 손목에 타담한 가죽 팔찌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자네들 사이에서 이걸 발견했죠. 도진은 조심스럽게 비닐을 뜯어내고 안에 서류 봉투를 열었다. 가장자리가 시커멓게 불타버린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형태가 거의 훼손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젊은 남녀의 사진, 배가 부른 임산부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배경은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어느 평범한 거리였다. 남자의 목에는 그 루비 브로치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다. 사진의 크기가 작았음에도 그것만큼은 뚜렷했다. 도진은 두 손으로 사진을 부여잡았다. 이 임산부. 그의 목소리가 기이하게 떨렸다. 당신의 어머니일 겁니다. 윤진이 대답했다. 적어도 난 평생 그렇게 믿어왔어요. 사고가 났을 때 환자와 함께 있었던 젊은 여자. 하지만 그녀는 끝내 환자를 찾으러 오지 않았죠.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묻지도 않았고요. 도진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다. 사진이 너무 작고 심하게 그을려 이목구비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브로치만큼은 틀림없는 증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지퍼백을 잠갔다.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라고 지금까지 보관한 겁니다. 윤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진도 일어섰다. 가기 전에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도진이 문고리를 잡았을 때 윤진이 덧붙였다. 도진이 멈춰섰다. 어제 오후 내가 지금 일하는 병원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신규 환자라면서 진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질문들을 해댔죠. 내가 90년대 근무 기록들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떠보더군요. 그녀는 스스로 팔을 감싸 안으며 몸을 떨었다. 이런 수상한 자들이 찾아온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엔 전과 다르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왜 이번이 더 무서웠습니까? 이번엔 당신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경 너머
그녀의 눈동자엔 단순한 공포가 아닌 진짜 위험이 닥쳤음을 인지한 어른의 묵직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내가 가진 카드는 당신에게 다 넘겼어요. 하지만 이 카드를 넘긴 이상 이제 날 지켜줄 방패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도지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가족이나 친구, 며칠 피신해 계실 곳은 있습니까? 대전에 언니가 살아요. 오늘 당장 떠나십시오.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렇게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다. 도지는 밀봉된 봉투를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넣고 복도로 나섰다. 불탄 사진, 병원 기록, 편지, 완벽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아직 없지만 상훈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들이 이 증거를 빼앗아가기 전에 먼저 터뜨려야만 했다. 충돌은 그날 오후 예고 없이 일어났다. 도지는 오후 5시경 연락도 없이 성북동 저택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다. 명희가 그가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넓고 어두운 응접실에서 오후 4시의 사선으로 들이치는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상훈도 그곳에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완벽히 계산하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평온한 자태였다. 왔나? 상훈이 오랜 지인에게 인사하듯 말했다. 부사장님도 계셨군요. 도진도 같은 톤으로 응수했다. 명희는 두 사람 사이에 선채 말했다. 둘 다 모였으니 여기서 얘기 끝내자. 상훈이 팔짱을 꼈다. 도진은 선채로 입을 열었다. 증거를 찾았소. 도진이 돌직구를 날렸다. 참으로 놀랍군. 상훈이 비아냥거렸다. 이 브로치를 한 젊은 남자의 사진이요. 도진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사진이 든 지퍼백을 꺼내 들었다. 셔츠 위로 드러난 브로치와 사진 속 브로치가 동시에 빛났다. 1996년 10월 15일 진우 형님의 사고 다음 날 밤 신원 미상의 환자를 치료했던 영등포 병원의 의사가 가지고 있던 사진이요. 진우의 이름이 도진의 입에서 나오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상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그 환자의 차트는 이송 후 삭제됐지. 그 의사가 28년이나 복사본을 몰래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서 도진은 상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해 정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담당 과장 의사가 2주 뒤에 면허를 정지당했지. 의료 과실로 의사 면허 날아가는 일이야. 흔하지만 그 타이밍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의사들 면허 날아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명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두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진우가 살아서 구조됐다는 걸 너 알고 있었니? 명희가 아들을 향해 물었다. 정적. 상훈이 평소처럼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1초, 2초, 3초가 흘렀다. 아닙니다. 그가 마침내 답했다. 명희는 도진도 완벽히 해석할 수 없는 표정으로 아들을 응시했다. 40년 넘게 아들을 지켜본 어미만이 알 수 있는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표정. 널 믿지 않는다. 그녀가 담담하게 선언했다. 상훈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유롭던 그의 태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 남자는 길바닥에서 구르다 4일 전에 나타난 놈입니다. 이깟 브로치 하나 들고 와선 죽은 형이 살아있었고 숨겨진 아들이 있으며 이 모든 게 다 제 짓이라고 어머니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통제되어 있었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상황이 너무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느낀 건 명희가 대꾸했다. 내가 진우가 살아있는 걸 알았냐고 물었을 때 네가 대답하기까지 3초나 걸렸다는 사실이야. 넌 40년, 평생 1초도 안 돼서 대답을 계산해내는 놈인데 말이다. 상훈과 명희의 시선이 부딪혔다. 도지는 침묵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내일 오전 가족 변호사를 소집하겠습니다. 상훈이 마침내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 자리에 있는 두 사람 들으라는 듯. 그리고 이 남자 보고 자기가 가졌다는 그 알량한 증거물들의 법적 보관 사슬을 완벽히 증명해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법적 효력이 없다면 쓰레기일 뿐이니까. 알겠소. 도진이 답했다. 상훈은 그를 쳐다보았다. 아주 짧은 2초도 안 되는 시선이었지만 도진은 통역이 필요 없는 살기를 일궈냈다. 넌 내일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거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상훈이 말한 뒤 응접실을 빠져나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발소리가 멀어지다 완전히 사라졌다. 명희는 마치 다리에서 힘이 쑥 빠진 듯 가장 가까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도진이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철갑을 벗어 던진 무방비한 모습이었다. 28년 동안 내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어. 그런데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것도 이 집안에 있는 내 핏줄이 그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 이게 괜찮을 수가 있겠니? 도진은 무슨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포겠다. 명희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저택 밖으로 상훈의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급가속하지도 서두르지도 않는 차분한 출발.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경고였다. 변호사와의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회의 2시간 전인 오전 7시, 도진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몹시 불안해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도진 씨 맞습니까? 그렇습니다만, 태양유전자 검사소의 박민수 연구원입니다. 침묵, 거친 숨소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누군가 제게 돈을 주며 당신의 샘플을 폐기하고 기록을 싹 지우라고 했습니다. 돈은 받았는데 차마 다 지우진 못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시스템에서 지우기 전에 외부 서버로 백업해뒀습니다. 복사본이 있어요. 도진은 전화를 꽉 쥐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인데 너무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어요. 절 찾아온 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었어요. 내 가족, 내 빚,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다 꿰고 있었어요. 그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전화한 겁니다. 하지만 이걸 넘기면 누군가 제 안전을 보장해줘야 해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보장 못합니다. 도진은 단호하지만 냉혹하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이걸 넘기지 않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될 거란 사실만큼은 보장하죠. 정적. 알겠습니다.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태원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1시간 뒤에 오십시오. 통화가 끊겼다. 도진은 서둘러 옷을 입고 나섰다. 하지만 그는 카페에 도착하지 못했다. 약속 장소에서 2블록 떨어진 좁은 골목길, 2명의 남자가 앞뒤로 그의 길을 막아섰다. 흉기를 꺼내지도 위협적인 말을 내뱉지도 않았다. 그저 덩치가 더 큰 남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묵직한 압박감으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우리랑 같이 좀 가시죠. 그들은 겹주차된 검은색 밴 뒷좌석에 도진을 밀어넣었다. 20분간의 숨막히는 침묵의 주행 끝에 밴이 멈춰 섰다. 도진은 창밖 풍경으로 이곳이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임을 알아챘다. 높은 담장, 이웃의 일행, 철저히 눈과 귀를 닫는 동네. 그들은 간판조차 없는 거대한 저택의 지하 사무실로 그를 끌고 들어갔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상훈이 커피 2잔을 앞에 둔 채 홀로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앉지, 그가 말했다. 도진은 선체로 버텼다. 마음대로 해. 상훈이 커피잔을 들었다. 영화에서처럼 널 두들겨 패진 않을 테니 안심해라. 난 사업가이지 조폭이 아니야. 왜 날 여기로 끌고 온 거요? 어머니 없이 연극 집어치우고 단둘이 얘기하려고. 상훈이 잔을 내려놓았다. 변호사들 앞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진짜 진솔한 대화 말이야.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네가 뭘 찾았는지 안다. 사진, 병원 서류, 그 여의사. 이윤진이 대전으로 튄 것도 알고, 유전자 검사소, 연구원이 네게 결과를 넘기려 한다는 것도 알지.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얼마면 돼? 상훈이 물었다. 3초간의 정적. 뭐라고? 돈 말이야.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신 안 돌아올 조건으로 얼마가 필요하냐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마치 하청업체와 단가 협상을 하는 듯한 태도. 모욕하려는 게 아니야. 넌 가치 있는 물건을 쥐고 있고 난 그걸 살 용의가 있다는 뜻이지. 부르는 대로 주마. 도진은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오. 모든 것엔 가격표가 있어. 당신은 진우 형님이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걸 알았지. 상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찾아가 형님의 행방을 묻고 정보를 주지 않는 의사의 숨통을 끊어놨소. 도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자신의 친형을 이름도 가족도 없이 정신병원에 처박아두고 퇴원 후엔 이 넓은 서울 바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내버려뒀지. 형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게 당신의 제국을 물려받는데
유리했으니까 증거도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군. 사진이 있고 서류가 있고 28년간 입을 다물었던 증인의 증언이 있어. 상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유롭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말 잘 들어라, 강도진. 네가 누군지 몰라. 내 조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이 방을 나설 때 다시는 길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될 만큼의 평생 쓸 돈을 쥐고 나가느냐, 아니면 빈손으로 나가 쥐도새도 모르게 파멸하느냐야. 네가 가졌다고 믿는 그 알량한 증거물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옛날 병원 기록이 감쪽같이 사라졌던 것처럼 상훈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존재해선 안 될 것들이 사라지는 방식을 넌 뼈저리게 겪게 될 거다.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그 시선을 받아냈다. 난 안 가오. 상훈은 마치 계산이 끝난 도박판의 결과를 수용하듯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아까 그 2명의 사내가 들어와 도진을 끌고 나갔다. 그들은 그를 납치했던 때와 똑같이 능숙하고 조용하게 그를 이태원 뒷골목 어딘가에 내동댕이 치고 사라졌다. 도진은 바닥을 털고 일어나 즉시 박민수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3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다. 이후 48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쥔 자가 체스판의 말들을 움직일 때 벌어지는 전형적이고도 숨막히는 패턴이었다. 첫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증발했다. 박민수는 외부 서버의 백업본을 스스로 삭제한 뒤 잠적했고, 검사소 측은 그가 오늘 아침 돌연 퇴사했으며 강도진이라는 이름의 검사 의뢰 기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둘째, 찌라시 언론이 움직였다. 지하철역, 미용실, 식당에서 흔히 집어드는 자극적인 황색 언론 2곳의 사회면에 기사가 실렸다. 강도진 31세, 주거 부정, 2021년 재래시장 절도 혐의로 체포, 2023년 강북지역 노인 대상 사기 혐의로 조사, 최근 수도권 유명 재벌가를 상대로 한 대형 사기, 미수 혐의로 내사 중. 기사에는 태양그룹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도록 교묘하게 쓰여 있었다. 도진은 강남역 가판대에서 그 기사를 읽고 아주 오랜만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기사 내용 때문이 아니라 명의 회장이 이 기사를 읽고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5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2번 더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성북동 대저택으로 달려갔다.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인터폰을 눌러도 묵묵부답이었다. 회색 돌담 앞에 덩그러니 선 도진은 상훈이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폭력 없이 오직 돈과 인맥, 그리고 잃을 것이 많은 자를 말려 죽이는 지독한 인내심만으로 상훈은 그의 모든 것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오후 3시 명희로부터 문자가 왔다. 마침표 하나 없는 짧은 문장이었다. 시간이 필요하다, 오지 마라. 도진은 그 문자를 4번 반복해서 읽고 전화기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예전에 노숙하던 서울역 지하도 근처 한 구석에서 잠을 청했다. 낡은 담요, 병든 오렌지빛 가로등, 절대 멈추지 않는 도시의 소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그저 한여름밤의 꿈이었고 자신은 다시 원래의 시궁창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브로치를 꺼내 어둠 속에서 들여다보았다. 빛을 잃은 루비는 탁하고 생명력 없는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했다. 불에 탄 사진 속 형체를 알 수 없는 청년, 그를 찾으러 오지 않았던 임산부 어머니를 떠올렸다. 이름도 없이 은평구 보육원에 버려져 살아남는 법만을 배워야 했던 3살배기 아이.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 친형을 지워버린 상훈. 그리고 오지 마라고 문자를 보낸 명희의 차가운 활자.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갑옷을 입은 늙은 어미의 방어기제였을 것이다. 새벽 2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며칠 전 왠지 모르게 저장해 두었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이윤진 선생님, 도진입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증인도, 명희 회장님과의 연락도 다 끊겼습니다. 제게 남은 건 선생님이 주신 사진과 서류뿐입니다. 제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더 있다면 지금이 그걸
알려주실 때입니다. 10분 뒤 답장이 왔.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난 지난 3년간 내 진료실을 찾아온 수상한 놈들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날짜, 이름, 대화 내용 전부 다요. 집도 병원도 아닌 제3의 장소에 보관해 뒀습니다. 도지는 벌떡 일어났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답장은 더 빨리 왔다. 당신이 모든 걸 잃기 전에 넘겨줬다가 뺏기기라도 하면 끝이니까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법입니다. 도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잃을 게 없는 자가 가장 무너뜨리기 힘들다. 보육원 시절부터 길거리 생활 내내 그를 지탱했던 생존의 법칙이었다. 그 녹음 파일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정동 합동 공증사무소 강도진 이름으로 맡겨두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도지는 핸드폰을 끄고 브로치를 다시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지난 4일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반격의 계획을 세우며 눈을 감았다. 여의도 정동 공증사무소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었다. 도지는 8시 45분에 도착해 길 건너편에서 사무소 입구를 예의주시하며 기다렸다. 9시 정각, 그는 길을 건너 사무실로 들어섰다. 젊고 사무적인 태도의 직원이 그를 맞이했다. 보관된 물건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도록 훈련받은 얼굴이었다. 강도진입니다. 직원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안쪽 금고실로 향해 잠시 후 파란색 잉크로 강도진이라는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힌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까? 도진이 물었다. 맡기신 분께서 찾으러 오시는 분은 신분증이 없을 거라고 이름만 대면 그냥 내어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도진은 봉투를 받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세 블록을 걸어간 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와 날짜와 이름이 빼곡히 적힌 자필 메모 3장, 그리고 이윤진 의사의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쪽지가 있었다. 이 USB에는 16개의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작년 3월 7일과 9월 22일 파일이요. 두 번 모두 스스로를 태양그룹 법무팀 대리인이라 밝힌 자가 내 병원 기록을 파기하고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했소. 난 거절했지. 9월 22일 녹음 파일에서 그자는 이 모든 자금의 출처와 지시자가 백상훈 부사장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소. 내가 온 주머니에 녹음기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오. 부디 몸조심하시오. 이윤진. 도지는 쪽지를 2번 읽고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명의의 번호를 찾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다. 생각해야 했다. 상훈은 도진이 법적으로 대항할 아무런 무기가 없다는 전제하에 움직였다. 언론 플레이, 사라진 검사지, 닫힌 대문, 모든 것이 완벽한 사기극의 결말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도진이 상훈의 이름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고 명의에게 간다면 상훈은 조작된 파일이라 우길 것이고 이윤진 의사의 증언을 신빙성 없는 헛소리로 매도하며 막강한 변호인단으로 짓뭉개버릴 것이다. 상훈이 이 파일의 존재를 알아채기 전에 돈으로 매수할 수 없거나 매수하기엔 판이 너무 커지는 곳에 이것을 먼저 터뜨려야 했다. 그는 여의도 거리를 15분간 서성였다.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물결 속에서 그는 근처 PC방을 찾아 들어갔다. 30분 이용권을 결제하고 16개의 녹음 파일을 복사하여 3곳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하나는 방금 새로 만든 자신의 임시 계정, 하나는 10초 만에 검색해낸 메이저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제보 메일, 마지막 하나는 예전에 길을 걷다 우연히 간판을 본 적 있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유명 인권 변호사 단체의 메일이었다. 전송을 마친 그는 PC방을 나와 비로소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다. 도진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원에서의 만남 때보다 훨씬 지치고 늙어 있었다. 오늘 만나야겠습니다. 상훈이가 내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더구나. 그 기사 가짜입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청 범죄 기록을 조회해 보시면 20분이면 확인될 겁니다. 침묵. 알고 있다. 명희가 말했다. 도진은 말문이 막혔다. 아셨다고요? 어제 오후에 조회를 마쳤다. 상훈이 측 변호사가 아니라 내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
내 이름으로 된 고소 고발 건은 단 한 건도 없더구나. 과거에도 현재도. 그럼 기사가 조작된 걸 아시고 상훈이 돈으로 언론을 샀다는 것도 아신 거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끔찍한 감정,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잔혹한 진실을 끝내 수용하고만 자의 서늘한 체념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네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다. 널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놈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괴물이라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도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저한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긴 침묵. 무슨 파일 말이지? 이윤진 선생님이 지난 3년간 상훈의 사주를 받고 찾아온 자들과의 대화를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백상훈 부사장의 이름이 직접 언급됩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방금 탐사보도 언론사와 인권 변호사 단체에 그 파일들을 전부 넘겼습니다. 상훈이 지금 당장 돈으로 틀어막으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이 이야기의 이전 침묵들과는 궤를 달리했다. 두려움도, 충격도, 의심의 침묵도 아니었다. 28년 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식이 사실은 살아있었으며 그 곁에 있던 또 다른 자식이 그 형을 생매장했다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한 늙은 어미의 침묵이었다. 와라. 마침내 명희가 말했다. 저택 말고 상훈이가 그곳에 있다. 내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오너라. 주소를 찍어주마. 종로에 위치한 정 변호사의 사무실은 간판도 없는 건물의 4층에 있었다. 수십 년간 재벌가의 지저분하고 끔찍한 치부들을 다뤄온 자, 특유의 포커페이스를 가진 중년의 변호사였다. 도진이 도착했을 때 명희는 거대한 회의 테이블 앞에 공원에서 보았던 그 서류 봉투를 쥔 채 위험 있게 앉아 있었다. 위로가 필요 없는 단단한 모습이었다. 도진은 변호사에게 USB를 넘겼다. 작년 3월 7일과 9월 22일 파일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파일에 지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 변호사는 말없이 USB를 노트북에 꽂고 오디오를 재생했다.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들으며 그는 빠르게 메모를 적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펜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다. 이 정도면 공식 수사 의뢰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10분 뒤 변호사가 헤드폰을 벗으며 말했다. 정확히 어떤 혐의로 말입니까? 명희가 물었다. 사법방해, 증인 협박, 그리고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백상훈 부사장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위해 친형의 생존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말이죠. 방아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명희는 울지 않았다. 떨지도 않았다. 그저 테이블만 묵묵히 응시했다. 진우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찾을 수 있어? 변호사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사고 후 생존하여 2000년에 중증 기억상실증 상태로 퇴원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일부를 되찾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서류와 법원 영장을 통해 은평 정신병원의 기록을 재조사하면 당시 퇴원 후 인계된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흔적은 분명 있습니다. 누군가 깊이 파묻어 두었을 뿐이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진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노숙자를 보던 시선도 손자를 갈구하던 시선도 아니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기적을 마주한 자의 경이로운 시선이었다. 그 사진, 도진이 안주머니에서 불에 탄 사진을 꺼냈다. 가져왔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두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불탄 형체들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노숙자와 대치하고 아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며 28년간 철의 여인으로 군림해온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 것이다. 소리 없는 아무런 수식도 필요 없는 순도 100%의 슬픔과 환희였다. 내 아들이다. 그녀가 말했다. 얼굴은 다 타버렸지만 이 팔찌. 그녀는 사진 속 남자의 오른쪽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검은 선을 가리켰다. 진우가 18살 생일 때 내가 직접 선물한 가죽 팔찌야. 사고 나던 그날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차고 다녔지. 도진도 그제야 사진을 유심히 보았다. 정말 남자의 손목에 가느다란 가죽끈이 감겨 있었다. 그럼 진짜 진우 형님, 제 아버지가 맞군요. 도진이 속삭였다.
명희는 도진이 사진을 접었던 것과 똑같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사진을 접었다. 최소한 2000년까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그녀는 도진을 바라보았다. 너와 함께 정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공인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주 내로 경찰 입회하에 공식적인 채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게 명희가 도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지시했다. 그때 도진의 핸드폰이 지잉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 보내주신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데스크에서 내일 아침 특종으로 내보내자고 합니다. 보도 동의하십니까? 555 기자. 도진은 문자를 읽고 명희를 보았다. 기사를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명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내보내라. 도진은 답장을 쳤다. 네. 그리고 그 순간 여의도 금융가의 가장 높은 빌딩 펜트하우스에 있던 상훈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가 절대 받고 싶지 않을 전화들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종이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포털 메인에 기사가 떴다. 자본으로 막기엔 인터넷의 확산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은 이러했다. 태양그룹 차남, 친형 생존 사실, 28년간 은폐 의혹, 충격의 녹음 파일 공개. 기사 본문은 3명의 익명 취재원 교차 검증, 그리고 9월 22일 녹음 파일에 전사본을 싣고 있었다. 백상훈 부사장의 이름이 14번째 줄에 적나라하게 박혀 있었다. 아침 7시에 조회수 1만을 넘겼고 9시에는 8만, 11시에는 국내 모든 포털과 방송사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기 시작했다. 도진은 실시간으로 기사를 보지 않았다. 그는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식 수사 의뢰를 위한 진술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조회수가 폭발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을 때 도진은 환호하지도 안도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숫자들을 덤덤히 바라볼 뿐이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이상합니다. 도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을 했다. 상훈 측은 오전 10시에 홍보실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모든 것은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조작과 노모의 치매 증세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꾼의 모함이라는 내용이었다. 증거가 없을 때는 잘 통하는 훌륭한 문장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증거가 넘쳤다. 오후 2시 도진이 자료를 넘겼던 인권 변호사 단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백상훈을 사법방해, 증인 협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발했다. USB 원본, 녹취록, 병원 서류, 그리고 대전에서 화상통화를 통해 작성된 이윤진 의사의 공증된 진술서가 함께 첨부되었다. 오후 4시 수사관들이 태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이닥쳤다. 상훈은 없었다. 비서실은 그가 외부 미팅 중이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둘러댔다. 주차장 CCTV 확인 결과 그는 입장문이 발표되고 1시간 뒤인 11시 42분에 이미 차를 타고 건물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3일 뒤 그를 찾아냈다. 도주 중이 아니었다. 양평에 있는 그의 오래된 별장 테라스에서 위스키잔을 든 채 도망치는 것보다 우아하게 체포되는 편이 낫다는 듯 평소에 그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도진은 홍대 거리를 목적 없이 걷던 중 정 변호사로부터 체포 소식을 문자로 받았다. 그는 문자를 읽고 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계속 걸었다. 공식 유전자 검사 결과는 채취일로부터 12일 뒤에 나왔다. 도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홀로 그 결과지를 읽었다. 백명희와 강도진의 조손 관계 친자 확률 99.9997%. 도진은 숫자를 2번 확인한 뒤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불탄 사진이 있는 점퍼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명희 회장님께 연락드릴까요? 변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도진이 답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모습은 그대로였다. 회색 돌담, 모서리에 CCTV, 검은 철문. 하지만 이번에는 인터폰을 누르기도 전에 철문이 스르르 열렸다. 명희가 정원에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이나 화려한 가구들 사이가 아닌 맨바닥의 정원. 마치 이 대화만큼은 집안의 갑답한 공기 속에 가둬둘 수 없다는 듯이 도진은 돌길을 따라 걸어가 그녀의 1미터 앞에 섰다. 도진이 주머니에서
결과지를 꺼내 내밀었다. 명희는 그것을 받아들고 읽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동자도 흔들림이 없었다. 다 읽은 그녀는 종이를 다시 접어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언제부터요? 서울숲 벤치에서 네가 은평구 보육원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종이 쪼가리는 몸이 이미 직감한 진실을 그저 확인시켜줄 뿐이지. 도지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마음속에 고이 갈무리해 두었다. 뭐가 필요한 게냐? 명희가 불쑥 물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눈물겨운 포옹이나 거창한 환영의 말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역시 의례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직설적인 사람이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도진이 솔직하게 답했다. 그래, 넌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라. 정원에는 흙냄새와 그가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들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았다. 진우 형님, 아니, 아버지는 찾고 계십니까? 도진이 물었다. 이미 시작했다. 변호사가 은평 정신병원 기록을 열람할 영장을 받아냈어. 그녀는 저택 쪽을 바라보았다. 살아있다면 51살일 거다. 기억을 다 되찾았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자기가 누군지 모른 채 완전히 새로운 삶을 구축했을 수도 있어. 만약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요? 명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돌아오지 않는 거다. 체념이 아닌 존중이 담긴 평온한 목소리였다. 난 그 누구도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강요받게 두지 않을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뜯어고치려 했던 시간은 이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니까. 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비단 진우만을 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저 역시 회장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훌륭한 손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명희가 답했다. 내가 네게 제안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집안의 이름, 역사, 그리고 너의 자리를 내어주겠다는 뜻이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네가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시간과 공간을 주마. 도지는 정원과 돌길, 그리고 굳게 닫힌 검은 철문을 돌아보았다. 밖에서 볼 때는 거대한 국경 같았던 그 담벼락이 안에서 보니 그저 평범한 벽에 불과했다.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철문을 향해 걸어갔다. 명희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제 발로 돌아올 길을 아는 사람을 배웅하듯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3주 뒤 문자가 아닌 진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수신인은 정 변호사 사무실 귀하의 강도진. 도진이 명의 외에 유일하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곳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도진의 앞에 말없이 편지를 내밀었다. 도진은 겉봉투를 유심히 살핀 뒤 뜯지 않고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2시간 뒤 서울숲의 벤치에 앉아 편지를 뜯었다. 3주 전 명희와 마주 앉았던 바로 그 공원, 다른 벤치였다. 편지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신이 서지 않는 듯 천천히 꾹꾹 눌러 쓴 필체였다. 도진아,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3주 내내 고민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쁜 짓 같아서 펜을 들었어. 내 이름은 진우다. 이 이름이 내게 어떤 의미일지, 그저 낯선 이름일 뿐일지 모르겠구나. 오랫동안 난 내 진짜 이름을 모르고 살았다. 2002년에 기억도 없는 나를 길에서 걷어주신 어느 아주머니가 지어주신 민재라는 이름으로 남해의 작은 철물점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살았지. 그렇게 민재로 8년을 살았어. 기억은 영화처럼 한 번에 돌아오지 않더구나. 처음엔 냄새, 그 다음엔 목소리, 그리고 형태를 알 수 없는 얼굴들. 가장 먼저 선명하게 떠오른 건 어머니였어. 어머니의 향수 냄새. 화가 났을 때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 다음엔 상훈이가 떠올랐지. 그리고 상훈이가 기억났을 때 내가 왜 집으로 돌아가선 안 되는지 깨달았다. 도지는 읽기를 멈추고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뜨고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널 찾지 않은 건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내 남은 자존심을 모두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만약 내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어떤 것도 날 막지 못했을 거다. 상훈에 대한 두려움도 20년간 새로 일군 내 삶도 전부 다 내팽개치고 달려갔을 거야.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모든 걸 알게 됐다. 네 사진을 받고
네 얼굴보다 네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먼저 알아봤어. 네가 태어나던 날 밤, 네 엄마가 네 목에 걸어준 브로치니까 내 엄마의 이름은 지수였어. 우리가 사고 나기 1년 전 남해에서 만난 사람이었지. 그녀는 널 병원에 남겨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왜 그랬는지 난 평생 알지 못했고 그 후로 그녀를 찾을 수도 없었어. 지난 25년간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른 채 지냈단다. 네가 신문에 찍힌 사진을 보니 충격을 받았을 때 꼼짝 않고 버티는 그 눈빛이 지수와 완벽하게 닮았더구나. 도지는 다시 숨을 골라야 했다. 공원의 풍경은 여전했다. 그네를 타는 아이, 신문을 읽는 노인, 그는 다시 편지에 집중했다. 네게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난 남해에서 겨우 밥벌이나 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51살의 사내일 뿐이야. 막을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피했던 일들에 대한 뼈저린 후회를 안고 살아온 사람. 그저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널 고의로 버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브로치가 비록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국 돌고 돌아 마침내 네 품에 안착할 운명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언젠가 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다면 답장해다오. 만약 나를 영영 찾고 싶지 않다 해도 괜찮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그 마음을 잘 이해하니까. 주신 불에 탄 사진 속의 가죽 팔찌. 내가 18살 생일 때 네 할머니가 주신 거란다. 그 사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손에 들어가서 정말 다행이야. 어떤 것들은 기어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법이니까. 진우. 도지는 편지를 접었다. 조심스럽게 2번 접어 안주머니에 불탄 사진 옆에 나란히 꽂아두었다. 그는 시간을 가늠하지 못한 채 벤치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비둘기들이 주위를 맴돌고 그네 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셔츠 단추를 풀고 브로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오후에 햇살을 받은 붉은 루비는 어둠 속에서 보았을 때와는 달리 깊고 다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이 브로치가 견뎌온 무게를 생각했다. 지수라는 여자를 사랑했던 한 남자, 28년의 공포를 이겨낸 여의사, 이름 없이 버려져 짐을 지는 법만 배웠던 3살배기 아이. 도지는 브로치를 다시 목에 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명희의 저택으로 향했다.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갔다. 철문은 인터폰에 이름을 대기도 전에 열렸다.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명희는 거실에 정 변호사, 그리고 처음 보는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있었다. 아마도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을 준비 중이었으리라. 명희는 도진을 발견하자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알아서 자리를 피해 주었다. 안거라, 명희가 말했다. 그녀는 도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좋은 소식이니 나쁜 소식이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도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명희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편지를 내밀었다. 명희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갔다. 멈추거나 한숨을 쉬지도 않았다. 그저 중요한 것을 읽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극도의 집중력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눈에 새겼다.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접지 않고 잠시 2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다. 마치 이 종이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듯이. 남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철물점. 그렇다는구나. 명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황혼이 깃드는 정원. 수십 년째 매주 누군가 갈아 심었을 하얀 꽃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녀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살아계시다는 거죠. 도진이 대답했다. 살아계신 겁니다. 명희는 그 말을 곱씹듯 천천히 반복했다. 내 아들이 남해에서 철물점을 하며 살아있다. 상훈이가 두려워 20년을 숨어 살았다. 하지만 이젠 상훈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네. 명희가 마침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그것은 냉혹함이 아니라 더 깊고 고요한 곳에 슬픔을 갈무리하는 법을 배운 자의 태도였다. 답장할 테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도진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말이나 적고 싶진 않아서요. 그래, 서두를 것 없다. 회장님은요? 도진이 물었다. 답장하실 겁니까? 명희는 오랫동안 도진을 응시했다. 오늘 밤에. 그녀가 단 3글자로 대답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72세의 늙은 어머니가 남해에서 철물점을 하며 살아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간절함,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 이들 사이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폭풍을 함께 뚫고 나온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연대감이었다. 도진아, 명희가 불렀다. 네, 결정은 내렸니? 그녀가 무엇을 묻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공원에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부터 도진이 거리를 떠돌며 끝없이 고민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아직 완벽히는 아닙니다. 도진이 천천히 대답했다. 하지만 이름과 가족, 머물 곳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런 약속도 구속도 없이 그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습니다. 명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입가와 눈매가 아주 살짝 부드러워진 그녀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온화한 미소였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녀가 말했. 그날 밤 도진은 모텔방이 아닌 저택 2층의 정원이 내다보이는 침실에서 잠을 청했다. 싸구려 세제 냄새 대신 진짜 뽀송하게 마른 린넨 향이 나는 넓은 침대였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거대한 집인에는 미세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다. 마룻바닥이 삐걱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백색 소음, 창문을 흔드는 정원의 바람소리. 그는 협탁 위에 브로치를 올려두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잃고 웅크린 붉은 돌, 남해의 철물점을 생각했다. 자신을 병원에 버려둔 채 25년간 흔적 없이 사라진 이름만 남은 어머니 지수를 생각했다. 그를 보육원으로 인도했던 오래된 수녀님과 28년의 공포를 끝내고 마침내 2다리 뻗고 잘 대전의 이윤진 의사를 생각했다. 그리고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앉아 막강한 변호인단이 자신을 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상훈을 생각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명백한 기사가 있고 녹음 파일이 있고 증인이 있었으며 이제는 이름과 주소와 나이를 되찾은 진우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다. 어떤 변호사도 이 진실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도진은 눈을 감았다. 수마가 덮쳐오기 직전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고통스러운 질문은 아니었다. 그저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부드럽지만 강렬한 호기심. 어머니 지수는 도대체 지난 28년 동안 어떤 비밀을 품고 살아왔을까? 그거 외심이었다. 탕빙이 아닌 내일을 향한 호기심이었다. 도진은 잠결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31년 평생 동안 이토록 깊고 평온한 안식을 느껴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